와신상담. 노을와 섬나무신 맞볼상 쓸개담.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다. 춘추시대에 오나라 왕 함려와 월나라 왕 구천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적의 화살에 손가락을 다친 함려의 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는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함려가 태자인 부차를 불러 유언했다. 태자여, 부디 구천을 쳐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오나라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으려고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신하들에게도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언을 외치게 했다. 부차여, 월왕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하던 부차가 드디어 구천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구천을 죽이지는 못했다. 월나라의 재상 백미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줬던 것이다. 부처의 신하가 된다는 조건으로 고국에 돌아온 구천은 치욕에 몸을 떨며 복수를 다짐했다. 항상 곁에다 쓸개를 놔두고 앉으나 서나 그 쓴맛을 맛보았다. 이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구천은 그동안 은밀히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리고 부차를 사로잡았다. 그 후 구천은 부차를 대신하여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완벽. 완전할 완, 둥근 옥벽. 흠이 없는 구술이라는 뜻으로 결점이 없는 훌륭한 상태. 전국시대의 조나라 해문왕은 화씨지벽이라는 천하 명옥을 우연히 얻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진나라 소양왕은 어떻게든 화씨지벽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성 15개와 화씨지벽을 맞바꾸자고 제의했다. 해문왕에게는 실로 난처한 문제였다. 제의를 거절하면 당장 쳐들어올 것이고 화씨지벽을 넘겨주면 그냥 빼앗기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해문왕은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중신들은 지모와 담력이 뛰어난 인상여를 사신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리하여 인상여는 화씨지벽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인상여가 가지고 온 구슬을 본 소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과 후궁들에게까지 돌려가며 그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양왕은 교환 조건으로 내세운 15개의 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낌새를 알아차린 인상여가 소양왕 앞에 엎드리며 간했다. 전하, 사실은 그 화씨지벽에 흠집이 있사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양왕이 무심코 화씨지벽을 건네주자 인상여는 궁궐 기둥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소양왕을 쳐다보며 말했다. 전하, 조나라에서는 전하를 의심하고 구슬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신이 굳이 진나라 같은 대국이 신의를 지키지 않을 리 없다고 말하여 구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구슬인데 전하께서는 후궁들에게까지 보여주며 구경을 하도록 하여 신을 희롱하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약속하신 15개의 성을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구슬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 구슬을 신에게서 강제라도 빼앗는다면 신은 이 구슬과 함께 이 기둥에 부딪혀 죽음을 택할 것이옵니다. 말을 마치자 인상여는 구슬을 들어 기둥에 던질 태세를 하였다. 구슬이 깨어질까봐 겁이 난 소양왕은
급히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며 담당관을 불러 조나라에게 15개의 성을 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 연극임을 눈치챈 인상여가 말했다. 이 구슬은 천하에 둘도 없는 보석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저희 전하와 같이 닷새 동안을 목욕 재개한 다음 의식을 갖추어 받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구슬을 바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소양왕은 닷새 동안 목욕 재개를 하며 기다렸고 이 틈을 타서 인상여는 부하를 시켜 화씨지벽을 조나라로 보내버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소양왕은 인상여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소문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후한 대접을 한 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리하여 화씨지벽은 온전한 구슬로 되돌아왔다. 인상여는 일약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뒤이어 조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인생조로. 사람인 살생, 아침조, 이슬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덧없다. 전한 무제 때의 일이다. 소무라는 장군이 포로 교환차 사절단을 이끌고 흉노의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내란에 말려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흉노의 우두머리인 선우는 그에게 항복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죽어도 그리는 하지 못한다. 소무의 대답에 선우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너를 풀어주겠노라. 이리하여 소무는 북해변으로 추방되어 들쥐와 풀뿌리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의 친구인 이릉 장군이 찾아왔다. 이릉 또한 흉노와 싸우다가 포로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소무와는 달리 이릉은 선우의 빈객으로 후대를 받아 항장이 되었다. 이 사실이 부끄러워 감히 소무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선우의 부탁으로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이릉은 주연을 베풀어 소무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이복에 이만 돌아가세나. 선우가 자네를 데려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네.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세. 어차피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소무는 친구인 이릉의 제안 또한 거절했다. 소무의 굳은 충심을 확인한 이릉은 고개를 숙이며 혼자 돌아갔다. 그 후 소무는 무제의 아들인 소제가 파견한 특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다시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실로 가슴 벅찬 19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망타진. 한일, 그물망, 칠타, 다알진. 한번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전부 잡는다는 뜻으로 범인들이나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잡아들인다. 북송 4대 황제인 인종은 어진 임금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이 대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어떠한 의견을 내면 곧바로 시행하게 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강이라 했다. 하지만 새로 재상이 된 강직한 성격의 두연은 이것이 불만이었다. 내강의 관행은 바른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다. 나는 이를 따를 수가 없다. 두연은 임금의 명령문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0여 통쯤이 모이면 그대로 황제에게 돌려보내곤 했다. 이러한 두연의 소행은 함부로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관직에 있던 두연의 사위인 소순흠이 공금을 유용하는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평소에 두연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어사 왕공진이 소순흠을 엄하게 문책했다.
그런데 소수놈을 문책해보니 의외로 많은 공범자가 연루되어 있었다. 왕공지는 연루자를 모두 가둔 뒤 두연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범인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두연도 재임 70일 만에 재상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와신상담. 노을와 섬나무신, 맞볼상 쓸개담.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다. 춘추시대에 오나라 왕 함려와 월나라 왕 구천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적의 화살에 손가락을 다친 함려의 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는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함려가 태자인 부차를 불러 유언했다. 태자여, 부디 구천을 쳐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오나라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으려고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신하들에게도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언을 외치게 했다. 부차여, 월왕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하던 부차가 드디어 구천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구천을 죽이지는 못했다. 월나라의 재상 백미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줬던 것이다. 부처의 신하가 된다는 조건으로 고국에 돌아온 구천은 치욕에 몸을 떨며 복수를 다짐했다. 항상 곁에다 쓸개를 놔두고 앉으나 서나 그 쓴맛을 맛보았다. 이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구천은 그동안 은밀히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리고 부차를 사로잡았다. 그 후 구천은 부차를 대신하여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완벽. 완전할 완, 둥근 옥벽. 흠이 없는 구술이라는 뜻으로 결점이 없는 훌륭한 상태. 전국시대 조나라 해문왕은 화씨지벽이라는 천하 명옥을 우연히 얻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진나라 소양왕은 어떻게든 화씨지벽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성 15개와 화씨지벽을 맞바꾸자고 제의했다. 해문왕에게는 실로 난처한 문제였다. 제의를 거절하면 당장 쳐들어올 것이고 화씨지벽을 넘겨주면 그냥 빼앗기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해문왕은 중신들을 소집하여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중신들은 지모와 담력이 뛰어난 인상여를 사신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리하여 인상여는 화씨지벽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인상여가 가지고 온 구슬을 본 소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과 후궁들에게까지 돌려가며 그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양왕은 교환 조건으로 내세운 15개의 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낌새를 알아차린 인상여가 소양왕 앞에 엎드리며 간했다. 전하, 사실은 그 화씨지벽에 흠집이 있사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양왕이 무심코 화씨지벽을 건네주자 인상여는 궁궐 기둥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소양왕을 쳐다보며 말했다. 전하, 조나라에서는 전하를 의심하고 구슬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신이 굳이 진나라 같은 대국이 신의를 지키지 않을 리 없다고 말하여 구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구슬인데 전하께서는 후궁들에게까지 보여주며 구경을 하도록 하여 신을 희롱하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약속하신 15개의 성을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구슬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 구슬을 신에게서 강제라도 빼앗는다면 신은 이 구슬과 함께 이 기둥에 부딪혀 죽음을 택할 것이옵니다. 말을 마치자 인상현은 구슬을 들어 기둥에 던질 태세를 하였다. 구슬이 깨어질까봐 겁이 난 소양왕은 급히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며 담당관을 불러 조나라에게 15개의 성을 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 연극임을 눈치챈 인상여가 말했다. 이 구슬은 천하에 둘도 없는 보석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저희 전하와 같이 닷새 동안을 목욕 재개한 다음 의식을 갖추어 받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구슬을 바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들은 소양왕은 닷새 동안 목욕 재개를 하며 기다렸고 이 틈을 타서 인상현은 부하를 시켜 화씨지벽을 조나라로 보내버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소양왕은 인상현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소문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후한 대접을 한 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리하여 화씨지벽은 온전한 구슬로 되돌아왔다. 인상현은 일약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뒤이어 조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인생조로 사람인 살생, 아침조, 이슬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덧없다. 전한 무제 때의 일이다. 소무라는 장군이 포로 교환차 사절단을 이끌고 흉노의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내란에 말려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흉노의 우두머리인 선우는 그에게 항복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죽어도 그리는 하지 못한다. 소무의 대답에 선우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너를 풀어주겠노라. 이리하여 소무는 북해변으로 추방되어 들쥐와 풀뿌리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의 친구인 이릉 장군이 찾아왔다. 이릉 또한 흉노와 싸우다가 포로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소무와는 달리 이릉은 선우의 빈객으로 후대를 받아 항장이 되었다. 이 사실이 부끄러워 감히 소무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선우의 부탁으로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이릉은 주연을 베풀어 소무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이복에 이만 돌아가세나. 선우가 자네를 데려오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네.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세. 어차피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소무는 친구인 이릉의 제안 또한 거절했다. 소무의 굳은 충심을 확인한 이릉은 고개를 숙이며 혼자 돌아갔다. 그 후 소무는 무제의 아들인 소제가 파견한 특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다시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실로 가슴 벅찬 19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망타진 한일, 그물망, 칠타, 다알진. 한번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전부 잡는다는 뜻으로 범인들이나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잡아들인다. 북송 4대 황제인 인종은 어진 임금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이 대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어떠한 의견을 내면 곧바로 시행하게 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강이라 했다. 하지만 새로 재상이 된 강직한 성격의 두연은 이것이 불만이었다. 내강의 관행은 바른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다. 나는 이를 따를 수가 없다. 두연은 임금의 명령문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0여 통쯤이 모이면 그대로 황제에게 돌려보내곤 했다. 이러한 두연의 소행은 함부로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관직에 있던 두연의 사위인 소순흠이 공금을 유용하는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평소에 두연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어사 왕공진이 소순흠을 엄하게 문책했다. 그런데 소순흠을 문책해보니 의외로 많은 공범자가 연루되어 있었다. 왕공진은 연루자를 모두 가둔 뒤 두연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범인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두연도 재임 70일 만에 재상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